일반 상대론 공부를 하면서 꼭 빠짐없이 거쳐가야 될 관문 중에 하나가 우주론인데요. 우주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주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론 공부를 하면서 태양, 지구, 그 근처를 지나가는 테스트 매스 정도 몇 개 안 되는 고립된 천체들을 주로 봤다면, 우주론은 우주 전체를 평균적으로 보는 거예요. 별도 많고 다른 물질들도 그 모든 별과 물질들을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거고, 우주론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하면 우주의 크고 전체적인 구조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작은 구조들, 뭐 별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은하들이 모여서 만든 은하단 같은 것도 그냥 전체 우주를 이루는 먼지 같은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상대론과 우주론을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우주에 대한 관심은 아주 옛날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주를 진지하게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는 일반 상대론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반 상대론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우주에 관해서 떠올렸을 만한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답은 못했다 하더라도. 우주에 관한 질문들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보면 요즘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큰 차이는 안 났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일단 값이 유한하냐, 무한하냐?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 역시 유한하냐, 무한하냐? 그리고 만약에 우주의 크기가 유한하다면 경계가 있느냐? 가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할 일이 있느냐? 만약에 벽에 부딪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도 크기가 유한하다면 구우 내지는 토러스 같은 거랑 위상수학적으로 같은 모양일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 상대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을 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이런 질문 목록에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올버스 파라독스라고. 이건 답을 전혀 못한 건 아니고요. 우주의 부피도 무한하고 우주의 나이도 무한하고 빛의 플럭스가 R제곱분의 1로 줄어드는 모양새를 갖춘다는 세 가지 가정을 다 받아들이면 밤하늘이 어두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하늘은 어두우니까 방금 얘기한 세 개의 가정 중에 적어도 하나는 틀려야 한다라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상대론이 나온 이후에 우주론에서 얻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추론 결과와 실험적인 관측 결과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걸 하나만 꼽으라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이겠죠. 상대론 나오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던 우주의 모습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우주의 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잘 유지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상대론 이후에 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 우주는, 적어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팽창이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다라는 사실이었죠. 우주의 팽창 가능성은 이론이 조금 먼저 나온 셈인데요. 르메트르라는 학자가 1927년에 이론적인 가능성을 처음 제시를 했다고 하고, 실험적인 관측은 미국의 전체물리학자인 허블이 1929년에 처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허블의 초기 관측 결과는 역시나 오차 범위가 좀 컸기 때문에 이게 과연 팽창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조금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충분히 관측이 더 정확해지면서 결론은 맞는 쪽으로 판명이 났고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기술하는 데 상대론이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고요. 그 허블이 관측한 우주 팽창의 증거, 허블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법칙의 모양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별을 관측을 하는데, 별이 관측자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으면 레드시프트가 일어나고 가까워지고 있으면 블루시프트가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별이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일부 구간에선 멀어지고 일부 구간에선 가까워지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플럭추에이션들 말고 평균적인 블루시프트, 레드시프트를 봤더니 거의 모든 별들이 평균적으로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있고, 특히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레드시프트가 강하다
라는 사실을 관측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히는데요. 속도가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거리가 된다는 건데, 속도는 레드시프트로부터 추정해낼 수 있는 별들이 평균적으로 도망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리는 별까지의 거리고, 그 앞에 붙은 개수를 허블 법칙을 처음 쓴 허블의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허블 법칙이 상당히 간단한 비례식을 이룬다는 건데요. 특히 속도랑 거리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허블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점이 우리 지구라고 치고, 물론 지구의 자전속도, 공전속도 이런 것도 살짝 고민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우주론적인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움직임이라고 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천천히 도망가고 멀리 있는 것들은 더 빨리 도망가고 한다라는 게 이 허블 법칙이 이야기하는 바인데, 이 허블 법칙의 비례관계가 선형이라는 게 굉장히 함축하는 바가 커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쳤을 때 팽창 속도가 거리의 뭐 제곱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2분의 1승에 비례하거나 온갖 가능성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승에 비례하는 게 단지 식이 간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비례 관계랑 차별화된 중요한 특성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을 우리 지구 기준으로 말고 지구에서 적당히 멀리 떨어진 다른 별 기준으로 다시 그렸다고 치자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별 기준으로 보면 지구가 왼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걸로 보일 테고, 저 위에 있는 별은 오른쪽 말고 위로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고 할 텐데, 이 후투의 속도와 거리가 선형이면 어느 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도 그림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여기 뭐 제곱이나 2분의 1승 이런 게 들어가면 기준점을 바꿨을 때 모양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은 호모지니어스 아이소트로픽 유니버스랑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팽창 방식이에요. 우주론에서는 모든 걸 넓은 지역에서 평균 내서 얘기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여기 메가파섹이란 단위의 정의는 조금 이따 밑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블 법칙이 이야기하는 속도와 거리가 비례하는 팽창만이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한 우주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요. 거리의 정의는 여러분들 뭐 광년이란 단위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 팔색이라는 단위는 천체 관측 쪽에서 나온 거고, 천체 관측은 거리를 직접 측정하기보다는 주로 각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각도 차이에 비례하는 거리라는 식으로 도입된 단위라고 알고 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1파섹이 3광년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천체 물리학자들은 파섹 단위로 거리를 재는 게 관행이고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반지름이 16킬로파섹 정도 된다고 하고,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은하계인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의 거리가 800킬로파섹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론을 논하고 싶으면 메가파섹 정도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주론이 얼마나 큰 스케일을 얘기하는지 감이 살짝은 오죠. 본격적으로 우주론과 상대론을 접목시키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우주론에서 논하는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일반 상대론까지 안 들어가고 특수 상대론만 해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제한이 좀 있잖아요. 어느 위치, 어느 시점에서 관측을 하고 싶으면 과거 방향으로 라이콘을 그려서 라이콘 안에 들어오는 범위에 있었던 이벤트들은 뭔가 흔적을 남기면 인과적으로 우리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관측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그 라이콘 바깥에 있는 이벤트들은 아무리 중요한 이벤트라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일반 상대론으로 가면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라이콘의 모양이 좀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라이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벤트만 관측 가능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 지구에 갇혀 사는 우리가 하는 우주론에서 직접 논할 수 있는 우주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지점에서 그리는 라이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자세한 얘기를 오늘 하진 못하겠지만 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계속 해야겠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이제는 꽤 많아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을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0의 26승미터 정도, 팔색으로 하면 기가팔색 단위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중에 기회 봐서 보충을 할게요. 지름을 알면 볼륨은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볼륨 안에 얼마나 매스나 에너지가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데, 뭐 수소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통 평범한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차지하는 매스는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걸 다 더하면 10의 53승 킬로그램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매터 말고 뭐 다른 종류의 에너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쳤을 때 에너지 밀도가 제곱미터당 10의 마이너스 26승 킬로그램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거를 프로톤 매스로 환산하면 제곱미터당 6개 정도의 프로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을 기회가 많았을 텐데 처음에 추정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오차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뭐 오차가 아주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138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대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우주의 크기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나이는 유한한 걸로 이미 결판이 난 셈이고요. 공간적으로 유한하냐 무한하냐는 이 관측 한계 때문에 뚜렷하게 결론 내는 게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우리의 관측 범위보다 한층 큰 범위에서 유한하기라도 하면 그걸 우리가 구분해낼 방법이 마땅치 않잖아요.